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레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CPI가 공개가 되었는데 시장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고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선을 하나 넘었으니까 어제 딱 저점 친 걸로 하고 앞으로는 계속 쭉쭉쭉 마지막 불꽃을 향해서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어제 CPI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CPI 결과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폭 예상치를 웃돈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와중에 근원 물가는 둔화세를 나타냈기에 어제 미국장은 소폭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도 장 막판까지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최근 들어 유가가 급등했기에 다음 달 CPI는 조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동결 확률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지만 파월 아저씨가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또 증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유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어제 조금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부터 공부했다시피 큰 폭으로 하락한 것도 아니고 연말까지 상승 압력은 계속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WTI 90달러는 찍고 끝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어제 하락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미국 원유 재고가 예상과 달리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 모든 거는 수요와 공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유 재고가 늘었다는 거는 뭐야 그러면 나름 공급이 좀 더 많다는 거 아니야? 생각보다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이러한 증거가 될 수 있기에 소폭 하락한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전히 BOA 같은 경우에는 브렌트유는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IEA는 4분기까지는 상당한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하니까 여전히 유가는 상승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기리세 개인적인 생각으로 증시가 당분간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지속적으로 유가가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뭐든지 임계점이란 게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또 유가가 올라가니 많이 물가가 어떻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혹시나 증시가 충격을 받으면은 그때 또다시 유가 관련주가 인버스적 성격을 가진다는 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유가 관련주 몰빵하자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 이유를 굳이 말씀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원자재 방향은 절대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지금부터 갑자기 뚝뚝뚝 떨어지면서 갑자기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죠. 미국이 유가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보통 유가 관련주는 변동성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정말 적은 돈으로만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기리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의 유가 흐름 그 다음에 또 증시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최소한 한 달간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코스피 2900 갑니다. 골드만삭스에서 한국 시장이 내년에 주도 시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고요. 목표치를 2900으로 제시하고 비중 확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일단 밸류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며 지금 현재 코스피의 PBR도 1.1배로 역사적 하단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한 반도체 실적 회복이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길이 또 이제 올해 말 내년 초까지 혹시나 증시가 흔들리고 난 다음부터는 그때부터는 진짜 코스피 불 뿜을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도 관심을 가지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 들어 중국에서 경기 부양이 계속 나오고 있고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역사적 최하단까지 밸류가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기에 한국과 중국이 과연 내년에 불을 뿜을 수 있을지 미국 장보다 더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공모주가 꽤나 괜찮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다음 주에 오는 밀리의 서재 솔직히 저기에서는 진짜 1도 기대를 안 했는데 그런데 이 밀리의 서재가 수요 예측에서 흥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밀리의 서재 아시죠? 맞습니다. 책에 관련된 기업이죠. 이북처럼 이렇게 그냥 볼 수도 있고 누군가 녹음한 거 아니면 AI가 말한 거 그거를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갈수록 사람들이 책을 볼라나 이런 생각은 당연히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분명 있긴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결국 성장 철회가 되었었죠. 하지만 결국은 다시 이번에 돌아오면서 구주 매출 삭제, 공모 물량 축소 등으로
다이어트를 확실하게 하면서 매력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데이터가 공개가 되지 않아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조금 뒤에 봐야겠지만 복목가 상단을 초과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도 기름들이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미국에서 드디어 ARM이 상장. 자, 올해 미국 IPO 최대어죠. ARM. 일단 수요 예측 흥행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반도체 쪽으로도 훈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하이닉스, 하나마이크론 등 그런 기업들이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자, 참고로 ARM은 주당 51달러로 공모가를 확정했고 이는 72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하이닉스가 82조인데 그거보다 조금 낮게 상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참고로 소프트뱅크가 지분의 90%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니까 대주주가 진짜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빈페스트, 물론 그 친구들은 무려 99%나 가지고 있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났지만 이번에도 지분의 90%나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이제 뭐 주가가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해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언제 상장하나? 바로 오늘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에 상장하는데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관심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현대차, 기아 이제 다시 상승한다. 자, 최근 완성차 업계 흐름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파업이었죠. 그리고 이 와중에 혹시나 파업이 장기화되면은 분명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극적 타결 소식이 어제 나오면서 잘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는 그 전에도 같이 공부한 바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지금 좋다, 지금 사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조정까지 받았고 그 다음에 또 악재인 파업도 끝났으니까 지금이 진짜 적절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관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사세요 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한번 찾아봤더니 근거는 명확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지금 12개월 선행포는 현대차가 4.3 그리고 기아는 3.4배로 싸도 너무 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정도로 저평가를 받은 건 2008년 이후 처음이니까 분명히 여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건 이거죠. 이러한 저평가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경기 침체 우려. 경기 침체가 오는데 자동차를 살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판매 둔화 소식이 슬금슬금 들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랑 이제 다른 차들이 치킨 게임에 뛰어드는 것처럼 요 친구들도 비슷하게 하면은 수익성이 악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걱정 때문에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혹시나 현대차랑 기아가 조금 지지부진하더라도 배당이 무려 둘 다 5%가 넘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는 굳이 쫄 필요가 있냐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혹시나 여러분들 자동차, 완성차에 관련된 기업에 관심이 있다면은 현대차랑 기아 과연 매력이 있을지 지금이 진짜 저점이고 배당도 받고 그 다음에 주가 차익도 노릴 수 있을지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북한 러시아 소식 한번 쓱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러시아가 레드라인 넘었다. 세계 왕따라고 불리는 나라가 몇 있죠. 그 중에 북한과 러시아가 만나서 무기와 기술을 주고받는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당연히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기에 일각에서는 야 UN 있으면 뭐하냐 사실 뭐 있어봐야 아무것도 못하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조금은 UN 입장에서도 망신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UN 안보리가 뭐 제대로 안 돌아간 게 하루 이틀은 아니니까 넘어가서 무슨 거래를 했나 봤더니 러시아는 북한의 인공위성 제작을 도와주기로 했으며 그 외에 첨단 기술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 반면 북한은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는 딜을 했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러시아가 무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북한 거 이게 뭐 작동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걸 가져다 쓰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이제 러시아가 넘기기로 한 기술이라는 게 그냥 뭐 한 며칠 만에 뚝딱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러시아가 이러는 거는 미국을 향한 쇼다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우크라 전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체면국인 2차전지 기업. 저 SK이노베이션 이야기죠. 무려 1.1조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었는데 하지만 청약이 미달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유가도 좋고 그 다음에 또 2차전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유상증자가 말 그대로 인기가 없었다는 거겠죠. 청약률은 87%로 13%나 주인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SK이노는 내일까지 실권주를 바탕으로 공모를 실시한다고 하며 발행가는 13만 9,600원, 지금 가격이랑 2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은 10월 5일, 청약 주관사는 한국투자, NH, 신한, SK증권인데
혹시나 관심 있다면 이 4개 중에 아무 때나 가서 청약하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모주를 하시다 보면 실권주 투자에 대해서도 아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간단하게 말해서 여기 있죠. 청약률이 87%. 그러니까 100개를 뭐 예를 들어 유상증자를 하는데 그 100개 중에 87개가 팔렸고 13개를 팔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우리한테 갖다 줘서 혹시 이거 이제 139,600원에 팔 건데 사실 뿐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딱 보다시피 뭐야, 야 이거 16만 1,000원이잖아. 지금 가격만 유지되면은 그냥 꽁으로 2만원 먹네. 이러한 투자 아이디어로 진행하는 게 바로 실권주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권주 매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매력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저 기릿은 그렇게 강추하는 편은 아닌데요. 그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기릿분들이 아시다시피 방금 전에 봤다시피 개꿀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모주에서 비례청약 알고 계시죠? 한 주 받으려면 뭐 몇천만 원씩 넣어야 되는 거 그런 것처럼 이 SK이노베이션 또 한 주 받으려면은 몇천만 원이 그냥 훌쩍 넘는 금액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거를 진행하기는 당연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를 그렇게 큰 돈을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돈으로 주식 투자가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저는 기름분들이 아시다시피 공모주 균등만 하고 비례는 안 하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확실한 투자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노는 현금이 있다면은 지금 당장 주식 투자하기에는 뭐 지금 상황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런 상황일 때는 이러한 실권주 투자를 하면서 치킨값 몇 마리를 벌어보는 것도 괜찮은 투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실권주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한번 공부해보시고 진행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공모주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실권주 투자보다 수익률이 더 높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명품 휴대폰을 사는 건데요. 아니 이게 뭔 소리야, 뭐 옛날에 나왔던 프라다폰 뭐 그런 건가 라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이번에 스마트폰을 또 꺼내지 않았겠습니까?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폴더블을 출시할 때마다 명품 브랜드랑 협업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번 갤럭시 Z 폴드 5도 톰 브라운과 협업해 제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당연히 한정판이겠죠.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당첨된 사람만 구매를 할 수 있는데 보통 폴드 가격이 한 200만원 전후죠. 그런데 이 명품 가격은 429만원입니다. 무려 2배나 가까이 비싼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11만 명이나 몰렸다고 하니까 야, 폴드가 진짜 좋긴 좋은갑다. 이 톰 브라운의 위상이 엄청 높은갑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걸 하는 게 직접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누가 하는가? 바로 리셀을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이거를 추첨해서 당첨되면은 이거를 다른 데다가 파는 그러한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은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벌써 500만원 정도의 리셀가가 체결이 되고 있다고 하며 그리고 이는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합니다.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더 높은 리셀 가격을 형성하면서 이제는 흥행이 보증되었기 때문에 무려 11만 명 이 정도면은 공모주에 청약하는 사람 수와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리셀을 위해서 몰리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당첨이 되면 429를 500에 파니까 무려 70만원의 수익, 실권주보다 이게 더 수익이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음입니다. 파리바게트 미국 흑자 달성. SPC의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트가 미국에 진출하고 무려 18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파리바게트는 많은 글로벌 브랜드와 경쟁하며 매장 수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왔는데 이로써 올해 예상 매출은 4천억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달 말까지 7개 가맹점을 잇따라 오픈하고 북미 지역에 150호점을 돌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추세를 이어간다면 30년까지 1000개 매장을 돌파하겠다는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놀랐습니다. 파리바게트가 이렇게 미국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물론 아직까지는 150호점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런데 나중에 진짜 1000개 매장을 돌파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주 4일째 연봉 깎여도 좋아. 자, 여러분들 주 4일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티드랩이 주 4일째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연봉이 깎이더라도 주 4일째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51.4%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연봉 얼마나 깎이는 것까지 감수할 수 있냐라고 봤더니 5% 미만이 73%, 5에서 10%가 21%,
10% 이상이 5.1%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5%만 깎아주고 이제 하루 쉬게 만들면은 어떻게 보면 회사는 좀 많이 손해 아닌가라는 이야기는 해볼 수 있겠죠. 아마도 나중에 이 부분이 많이 시끄러워질 걸 또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여쭤봐야겠죠. 기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 4일제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연봉을 삭감한다면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꽃게 좋아. 최근 이탈리아에서 푸른 꽃게 개체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대단한 먹성으로 조개, 홍합, 굴 등을 먹어치우면서 피해를 엄청나게 크게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꽃게와의 전쟁, 우리는 옛날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얘네는 꽃게와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매일 12톤의 꽃게를 포획하고 수십억의 예산으로 이를 폐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야, 그거 버릴 거면 제발 놔주라. 게장 한번 담그면은 1년 반찬 해결했다.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 품종 같은 경우는 식재료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먹을 사람만 있으면은 충분히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한 꽃게 수입 업체에서 푸른 꽃게를 수입하기 위해 현지와 이미 컨택을 하고 있다고 하고, 빠르면 10월쯤 아니면 연말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나라에 푸른 꽃게가 쏟아질 것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들어온다면 한 30% 정도 싸게 들어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거의 한 마리당 한 1,000원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면은 그냥 라면에다가 하나씩 넣어 먹어도 괜찮겠죠. 다음입니다. 철도 노조 파업 소식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철도 노조가 나흘 동안 파업에 돌입하는데요. 이에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과 기차가 감축되어 운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축되는가? 수도권 전철은 기존 대비 75%, KTX는 68%만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며, 다만 전철은 출근 시간대는 90% 이상 운행할 예정이며 새마을과 무궁화도 운행편이 감소되어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파업 기간 중 승차권 반환, 변경의 위약금은 모두 면제가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차량 가격 기준으로 세금 매겨요.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매겨지는데요.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경우는 10만원의 정액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인데, 1억 3천만원짜리 테슬라 모델 S를 타는 사람들은 지방교육세까지 13만원밖에 안 내는데, 하지만 배기량 3500cc의 6천만원 제네시스를 타면은 무려 90만원이나 낸다고 하니까, 아니 그 차값이 2배가 차이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뭐 전기차니까 비슷하게 되는 건 뭐 이해하지만 아무리 내연기관차라고 하더라도 5배가 넘게 내는 거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요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형평성을 고려해 산정 방식을 바꿀 것을 공고했다고 하며, 아직까지 정확한 방식이 정해진 건 아니나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대체가 되거나 혹은 뭐 다른 방법을 찾거나 그런 식으로 보완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여기는 동의를 합니다. 당연히 차량 가격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긴 하는데, 하지만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조금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랑 수소차,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당근을 줘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후 중국 전기차 보조금 조사. EU에서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보조금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집행위원장은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으로 인해서 시장이 왜곡되어 공정한 경쟁을 막고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물론 아직까지 구체적 방식이 정해지진 않았으나 그런데 반독점 조사랑 비슷한 방향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중국이 또 보복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럽이 하는 걸 보니까 중국산 저가 물량이 심각하다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게는 호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먹태깡 없어요. 히릿은 새로운 게 있으면 꼭 먹어봐야 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마트만 가면은 얼마 전에는 주류 코너를 가서 아사히 맥주를 찾았었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과자 코너를 가서 맨날 거기 직원분한테 물어봅니다. 먹태깡 없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인간 인기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히릿이 먹고 싶어 하는 거 보니까 인기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많다는 증거겠죠. 먹태깡 뺏기기 상품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지난번에 봤던 오잉 노가리칩, 그리고 CU에서는 청양 마요맛 새우칩, 성일 제과는 먹태쌀칩 청양 마요맛, 요런 것들이 쏙쏙 튀어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먹태깡 사태가 제2의 허니버터 사태 아니냐, 요런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